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엔비디아 관련한 블랙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4분기 45만 개의 블랙웰에 집에 출하 예정했던 그 보고서는요, 의외로 모건스탠이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행보로 인해서 새로운 칩 블랙웰에 관련한 매출이 약 100억 달러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국장에도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사이 소식들이 다양하게 많았어요. 네. 일단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펼친다. 혹시 내용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의 부양책이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 박종 팀장이 네, 말씀하셨듯이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은 뭐 190조, 1조 위안을 이제 푸는 효과가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더 풀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약간 고육지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공급 과잉에 시달리기 때문에 네. 수요 진작과 관련된 금리 인하는 조금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에 지금 그 가장 기저의 문제는 부채 조정이거든요. 부채 조정을 그 어느 정도 속도로 또 많은 고용 훼손을 안 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을 꼭 그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부채 조정을 하느냐인데 이 부분이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헤비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중국의 거시 경제는 어쨌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 조정이라는 말씀하셔서 그 내용들 중에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있어서의 대출을 좀 완화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채를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중국 부채 중심은 뭐 가계 부채보다는 네. 지방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고 네. 또 지방 정부가 보장한 LGFB 그 특수목적 법인의 부채 그러니까 결국 기업 부채 문제고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고 또 그 부채 문제가 그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어쨌든 자전거 바퀴가 계속 돌아가야만 성장하는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계속 성장해 온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균열이 생기고 대규모 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 조정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거시적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부양책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실업률이 18%잖아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뭐 부양책이 필요한데 이게 전체적인 중국 경제 기조를 거시 경제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규모 부양책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 증시가 또 그에 화답을 하듯 상승을 했고 중국 시장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완전의 경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FOMC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후일담이라고 그럴까요? 후일담. 네, 그래서 지금 금리를 50bp 내린 다음에 시장 금리 10년물 트레저리 빌이 좀 올랐어요. 한 20bp, 30bp 정도 올랐는데 간밤에는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면서 조금 뭐 11bp 내렸는데 아무튼 뭐 조금 의외였죠. 최근의 추세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번에 단기 금리는 내려가지만 내년까지 장기 금리는 크게 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단기채 위주 5년 미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50bp 인하한 다음에 왜 금리가 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짚어볼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의 신뢰, 뭐 같은 연결된 맥락이지만 시장에서 연준을 뭐 아직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신뢰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들을 속담에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연준에 대항하지 말자.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준을 믿지 마라. 이제 그 정도의 결론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내년도 경제가 연준이 혹은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생각한 대로 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슬슬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기채 위주의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좋다. 그 SEP, 그러니까 연준이 지난번 18일 날 FOMC가 끝나고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믿는 사람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의 약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발표를 하면 그걸 이제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연준 스스로가 올해 경제 성장률 2%, 내년 2%, 뭐 영원히 2%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근원 PCE 뭐 2% 도달 곧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2% 성장과 2% 물가, 그것도 근원, 그것도 PCE, 주택 가격이 절반 반영된 가중치가 네. 그걸 더해도 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나 뭐 빌 더들리나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뭐 미국제 10년물의 적정 페어 밸류가 최소 4%고 잘못하면 7%, 8%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먹었었는데 저는 그게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안 바뀌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단기적이지만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이고 뭐 더 거창하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지금 연착륙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걸 반영하는 거다. 경기가 연착륙되니까 장기금리가 크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거니까 장기금리는 올라가야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의 신뢰에 대한 반증이다. 저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꾸물꾸물 올라가 가지고 뭐 11월에도 예를 들어서 뭐 50bp를 인하했는데 10년물이 4%를 넘는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는 보이는데 뭐 최소한 잘 안 떨어지고 4% 부근에서 미국 10년물이 논다.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주가도 올라가지고 PER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 지금 S&P 500 PER이 21.5배인데 테크 PER은 30배잖아요. 30배면 뭐 1 나누기 30 하면 주식 기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이 고 PER 성장주에 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선형적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조금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장기물일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금 단기물에 50bp 내릴까, 뭐 25bp 내릴까, 뭐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에 지금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고 또 연준의 신뢰와 관련된 것은 장기물이다라는 장기물을 좀 주목해라. 결론적으로 3.5%에서 4%의 10년물 레인지에서는 저는 주식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침체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국제 시장은 집단 지성이잖아요. 그래서 3.5%에 4.0% 있다라는 것은 내년도 연착륙해. 그리고 뭐 금리를 내려서 내년도 경기에 조금 부양 효과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 그런데 뭐 4%를 안 넘어. 그러면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선에서는 주식시장이 그래도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박사님께서 지난번 이전부터 계속 이제 장기물에 대한 금리 이야기 하시면서 국제 투자를 할 때는 단기물 위주로 하라는 말씀을 꾸준히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분들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조는 그럼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사실 한 2년 사이에 장기물 채권에 대한 투자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관련된 뭐 ETF도 그렇고 실제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금리 내리기만 엄청나게 기다렸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초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론적인 뭐 10년물의 적정 균형 가격보다는
금리 인하의 초기 효과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 정도가 조금 마지노선이고 네. 3.5%를 밑으로 깨지는 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뭐 4%에 사서 3.5% 정도는 뭐 캐피탈 게인 측면에서는 별 게 없잖아요. 하지만 뭐 국채 투자를 뭐 캐피탈 게인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긴 측면에서 긴 호흡에서 캐리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관들은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너무 이제 장기 금리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은 잘못될 것 같아요. ETF를 산다는 것은 약간 주식처럼 채권을 공격수로 사실은 채권은 위험 자산에 대한을 방어하기 위한 축구로 따지면은 백이거든요. 수비수인데 수비수를 공격수로 이제 골 넣어라 이제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맞아요.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특히 이론적으로 지금은 장기 금리가 크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가 다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기 때문에 네. 단기 금리의 하락보다는 장기 금리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약간 짧은 구간에서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채권 투자를 조금 쇼텀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채권 투자 환경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한창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을 보면은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네. 그런데 또 한 내년쯤으로 다시 우리가 조금 시계를 미리 돌려서 보면은 그때쯤에는 뭐 경기 침체, 약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쯤 물론 지금의 예측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 사이에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 생각하는 내년 이쯤에 대한 경기는 조금 지금보다는 차가워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그 정도 좀 텀을 두고서 네. 장기급체 투자하는 네,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죠? 괜찮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트레이딩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아. 워낙 변수가 많고 네. 또 채권 시장도 지금 플레이어들이 참여자들이 많아졌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ETF 투자가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움직임이 거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 단기 트레이딩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요 표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관련해서 장기 중립금리를 이번에 2.9%로 0.1%포인트 지난 6월보다는 연준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중립금리가 이제 올라간 이유는 사실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제 미셸 보우만의 그 연설을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다 잡힌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내리다 보면은 기업들이 그 잉여 자금을 조금 빨리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오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옛날에 애틀란타 여론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발해서 지금도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와 특히 주택 가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비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임금에 녹아 있는 서비스 물가도 잘 안 떨어지는 속성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원래 2.5%의 장기 중립 금리가 지금 3%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흔적이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티키 그 장기 중립 금리가 3%라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건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연준이 답을 줬습니다. 대답을. 네. 장기 국채 금리 3.5% 정도 밑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워. 연준을 신뢰한다면서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도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CBO, 미국 의회 예산처입니다. 좀 권위 있는 기관인데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장기 2030년까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기준금리와 지금 미국 제10년물 전망을 이제 지난 빨간색입니다.
4% 위로 전망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뭐 3% 계속 이상에서 논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CBO에서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이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꼬리를 위쪽으로 지금 들고 있잖아요. 저는 3% TV 전망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단기 중립금리와 기대 물가를 더한 게 단기 금리거든요.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무리 뭐 침체가 와도 0.5% 미만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아까 3%에 0.5%, 3.5%면 3에서 4% 사이잖아요. 그리고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이 계속 는다면서요. 이게 기간 프리미엄을 1% 잡으면 장기 금리는 최소한 4%. 적정한 것은 뭐 경기가 나쁘지 않다면 5%가 적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단기 금리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잠깐 내려갈 수는 있어도 자꾸 이제 오뚜기처럼 금리가 다시 반등하고 장기 금리가 다시 또 4% 부분으로 뭔가 4%의 자석이 있는 것처럼 계속 4%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속성이 네. 있을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뭐 국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상황인 예, 거잖아요. 3%, 4%는 연준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면서 내년도 경기가 연착륙되겠구나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일종의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4%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S&P 500 IT PR인데 네. IT 주가고 요게 이제 젯블루 라인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뭐 연기를 뿜는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팬데믹 때 지금 20배에서 주가는 지금 주가 지수 기준으로 뭐 엔비디아는 더 많이 겁나게 올랐지만 3.3배 올랐어요. 네. 그리고 PER은 20배에서 30배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4%를 넘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안전 국채 수익률이 더 빛나면서 네. 돋보이면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러면서 주가 조정에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4% 넘으면 주식시장이 조금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연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냥 일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그냥 서베이를 하면은 안 믿어 네.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그 수치로 보면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국채 네. 금리로 나타나고 네,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안 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네. 저는 뭐 사람들이 연준에서 거슬러서 행동하면 안 돼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지금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연준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나는 연준이 뭐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랑 다르게 지금 국채 금리에는 그 연준에 대한 신뢰가 반영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내년 경제가 과연 지금 사실 어느 누구도, 우리 박사님도 항상 뭐 내년 중반에 약한 경기 시대, 근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대선이라는 또 큰 변수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중앙은행이 전망하는 대로 경기의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를 우리가 어떻게 좀 확률 높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주식 시장이 살아 있으면 뭐 경기도 좋겠죠. 주식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우리는 뭐 건 경기를 올라간다. 보고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먼저죠. 선반영입니까? 근데 항상 뭐 통계적으로도 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 평균적으로 네. 지난 100년 동안 경기를 선행해 왔는데, 네. 물론 이제 속임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경기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는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경기를 보잖아요. 채권 시장도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확률에 베팅하라는 증시 속담도 있는데, JP 모간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뭐 얘기를 했더만요. 지난 40년간 S&P 500이 최고치 부근에 있을 때 금리를 내렸던 경우가 뭐 한 15번이 있었는데, 12번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최고치 있는 거죠, 주가가. 네.
그랬을 때 이제 금리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지난 4, 50년간 최고치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더 많았겠죠. 그렇죠. 12번이나 됐겠죠. 그때 그 이후부터 한 1년간 평균 15% S&P 500 수익률이 플러스가 발견됐다. 있었다. 플러스 그 12번 중에 12번이다 그랬나요? 네. 오. 최고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최고치에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든지, 네. 뭔가 무슨 큰 뭐 패닉이 있었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가 먼저 빠졌겠죠. 그렇죠. 먼저 빠졌고 이머전시 컷을 했겠죠. 네. 지금처럼 이제 약간 인슈런스 컷이 아니고.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닌 거죠. 어. 제외된 거죠. 2000년이나 2008년 뭐 팬데믹 때 이런 데는 이제 제외된 거고 네. 대부분 이제 평온할 때 굉장히 호수의 물이 잔잔한데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지금처럼 최고치에 있을 때 네. 인하를 한 경우에는 거의 선제적 추가적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오.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률에 베팅한다 그러면 지금의 연준의 금리 인하에 조금 순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경제 전망은 조금 다른 거죠. 경제 전망은 조금 그들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S&P가 연준의 경제 전망이 그동안 이렇게 제가 통계를 안 내서 봤습니다만 아마 틀린 게 한 7, 80% 될걸요? 그렇게 많이 틀려요? 네. 2021년에도 22년 전망을 완전히 틀렸고요. 22년에도 23년 전망을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 그리고 지난 6월도 전망도 틀렸어요. 불과 3개월 전도. 왜 이렇게 틀리죠? 틀리는 게 당연하죠. 틀리는 경제 게 전망은 당연하다고요? 틀리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런 논리로 네. 경제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 사실 우리가 경제 전망 믿지 않잖아요. 네. 반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전망은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살아있다면 내년 경기 괜찮을 거예요. 내년도 S&P 500이 연말이 한 9천 된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약간 논리가 네. 뭐 맞진 않지만 뭐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주가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선반영되는 경기에 선반영되는 지표다라고 하지만 우린 또 주식 투자 임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후에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금 주식이 선반영돼서 미리 팔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재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장은 네. 계속 올라가네 하면은 참여자들의 베팅이 지금 계속 상승 쪽으로 가는 거니까 추후에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일단 지금의 시장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은 잘 아시잖아요. 일단 주식 시장이 소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네. 401k로 주식 비중이 개인들이 한 50% 되니까. 근데 이제 연준의 신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한 2번의 이제 검증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준을 신뢰했다가 안 신뢰했다가 여기서 신뢰라는 맛은 연준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어. 이게 신뢰고요. 네. 어제처럼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 연준은 실기했어 이미. 이게 이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불신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일도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신뢰를 했다가 적게 나오면 실업수당이 또 그 다음 날 GDP 확정치가 또 낮게 나오면 또 불신했다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7월 고용 지표가 빠진 3개월치 신규 고용 평균. 그러니까 7월은 허리케인 베리 때문에 11만 4천 건 수정돼 가지고 8만 9천 건으로 더 줄었죠. 지금 굉장히 평균이 여기 보시면은 2015년부터 19년 평균이 19만인데 지금 7월이 8만 9천 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3개월 평균이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입니다. 11만 6천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9만 건 코로나 직전의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최근 3개월 일자리 평균이 50bp 인하를 조금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7월이 빠지면 8, 9, 10이잖아요. 네. 연준은 이제 추세를 중요시합니다. 추세.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연준 위원들의 좀 생각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도 7월 지표가 빠지고 8, 9, 10. 그러니까 10월 고용 지표가 포함된 3개월 평균치의 뭐 임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가 데이터라든지 네. 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할 거라고요. 그러면 10월 고용 지표가 포함된 건 11월 초잖아요. 11월 초면 대선이 끝나는 그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7월이 빠졌을 때 조금 괜찮게 나오면 선제적인 인하가 되는 거죠. 네. 선제적인 인하고 굉장히 시장은 푸근하죠. 푸근하다. 그런데 만약에 7월이 빠졌는데도 3개월 평균치가 굉장히 나쁘다. 네. 이러면 시장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혹시 내년부터 몇 달 후부터 네. 뭐 이렇게 안전불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준이 선제적인 인하였다. 굉장히 스마트했다. 현명했다. 좋은 결정이었다. 미셸 보우만 틀렸다. 이렇게 입증이 돼가면 시장은 순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거는 이제 4분기 GDP가 나오는 속보치가 내년 1월에 나오잖아요. 네. 4분기 GDP가 중요한 게 올해 전체를 통틀은 이제 거시경제의 성적표잖아요. 네. 그 성적표는 이제 과거 성적표지만 2025년 다가오는 2025년 전체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결론적으로 내년 1월까지는 연준의 신뢰는 유지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고용 관련한 각종의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일희일비를 하고 있고요. 한번 믿었다가 다시 아니야, 연준은 못 믿겠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말, 내년 1월까지도 계속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믿었다. 뭐 굉장히 뭐 복잡하고 뭐 혼란스럽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연준에 거슬러 행동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기간은 내년 1월 정도까지일 거다. 네. 그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다. 그 이유를 뭐 지금부터 맹신하지는 말자. 네. 지금 맹신하지는 말자.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연준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전망을 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한 7, 80%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경제에 대한 전망은 뭐를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경제 전망은 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조금 추세적인 지표의 추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뭐 지금 일자리가 실업자보다 한 8% 정도 많거든요. 네. 이게 다 소진된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튀길 거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이제 기업들이 고용을 이제 실업자를 어려운 구제할 버퍼가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실업자보다 한 8%, 9% 많은 상태거든요. 네. 이 구인 건수입니다. 그래서 소위 베버리지 곡선에서 이제 실업률이 튀는 시점.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내년 3월 이후일 거다. 왜냐하면 이 버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버퍼가 사라지는 시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준보다는 요 지표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소진될 거냐 안 될 거냐.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좀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장기 금리와 신용 가상 금리를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장기 금리를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이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차주에 대한 신용 가상 금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잉 투자, 기업의 과잉 투자 부담도 연준이 꺼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잉 투자가 부담이 있으면 기업들은 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이 고용 지원금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내려주는 거지. 그렇죠. 빚을 조금 잘 갚으라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고용 자체를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자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연말 연초까지 계속 튀었다. 그래서 S&P 500이 뭐 7천을 가고 PER이 30배가 됐다. 자산 시장 과열을 연준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없는 게 많다라는 거죠. 부채를 직접 탕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올마이티 그냥 전지전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준의 목을 매게 된 걸까요?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 전에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유동성과 금리가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현대 우리 현대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역할이 굉장히 크고 연준이 최후의 대부자 역할로 너무 커졌기 때문에 돈을 풀어주고 네.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거의 뭐 왕초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앞으로에 대한 경기의 이야기들이 참 연말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으로 연출이 될 텐데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대선 끝나고 나서 내년에 취임을 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진짜 약한 경기 침체도 데이터상으로는 네. 안 올 수도 있을 것 안 올 같다는 수도 생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지금 이미 일반 우리 소시민 분들은 너무 힘들고 물가 많이 올라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고 하지만 데이터로 보는 경기 침체는 네. 사실 내년에 정말 없을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안 온 네.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안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의 경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더 오르면 아 이게 맞는 행동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면은 더 쉽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제적 금리 인하가 먹혀 들어가고 있고 네. 시장이 경제 주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조금 부드럽게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지 네. 아니면 조금 선제적 금리 인하와 경제 지표와 투자자들의 조금 탐욕과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뭔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건지 요거를 조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섣부른 걱정 혹은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흘러가는 대로 이제 몸에 이제 뭐 힘을 빼고 약간 이렇게 잘 지켜오면서 이 리듬을 잘 맞춰가는 게 더 좋은 투자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수요일도 함께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추석 연휴 월화 수요일 특집 방송 진행할 때 선물을 나눠 드렸잖아요. 바로 3프로 TV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그 쿠폰을 발행을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발행을 해드렸고요. 이 쿠폰은 9월 30일 전에 그 사용하기, 멤버십 시작하기를 누르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요거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문자나 메일로 알림을 드렸는데 받지 못하셨거나 혹은 내용 확인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문자, 메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